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움직이기가 네. 쉽지가 않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미 대선 후보인 해리스와 트럼프 간의 첫 TV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 TV 토론이 될 가능성도 네. 큰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8월 CPI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시장이 아무래도 조심스럽습니다. 기술주들은 많이 올라줬습니다만 다우지수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은행주들이 또 실적 우려로 많이 또 밀리면서 시장은 혼조로 끝났는데요. 미국의 은행 경영진들 실적 악화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한번 좀 주목해 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 여전히 이어졌고요. 개인 투자자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그 덕에 그나마 2,520선 또 700선을 지지하는 데 성공한 상황인데 글쎄요,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부족한 네, 그런 모습입니다. 상황이죠. 뭐 드론 관련주라든지 마리아나 관련주, 테마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시 타임을 통해서 국내 증시 또 글로벌 시장 흐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 외식 물가도 높아졌어요. 밖에서 밥 한 끼 사 먹기 무섭습니다. 그래서 외식 줄이다 보니까 식당 폐업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창업 시장에 그래서 복고바람이 불면서 불황을 이겨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하우머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와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물가지표와 미 대선 TV 토론을 앞두고 시장은 업종별 차별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함의 파도 속에서 버티는 쪽은 어디고 또 넘어지는 쪽은 어딘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이틀 연속 상승세 이어갔지만 다우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다우지수가 0.23% 떨어진 반면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0.45%, 0.84% 오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흐름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 EU에서의 벌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최대 100억 달러 납세 부담이 예상된다는 소식과 함께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더해지면서 변동성 보이다가 결국에 마감이 하락이 됐습니다. 이외에 대형 기술주들은 오라클 실적 발표 영향을 받았는데요. 실적 발표에서 예상을 상회한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오라클은 11%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특히 아마존,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와 파트너십 체결 소식이 전해진 점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2%대, 엔비디아도 1.5%대 상승했고 알파벳과 아마존도 각각 0.31%, 2.37% 올라줬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는 보합권에서 머물렀고요. 일라일릴리는 0.77% 하락한 반면 테슬라는 유럽연합의 관세 인하 언급과 또 도이치방크가 단순히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테슬라는 여러 산업을 재편하려는 기술 플랫폼이라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 내놓으며 4%대 상승했습니다. 반면 GM이나 포드 등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BMW가 중국에서의 수요 둔화와 리콜 등 실적 둔화 경고로 11% 넘게 급락하자 함께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대형 기술주들의 경우 이어지는 저가 매수세와 오라클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반면 가장 하락률이 컸던 두 섹터는 금융주와 에너지주였는데요. 우선 은행주 짚어보면 연준이 은행권의 반발을 수용해서 미 주요 은행의 자본금 상향 요구를 최초 예고안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이 호재였습니다. 지난 7월에 예고한 최고 규제 강화 예고안이 대형은행 기준으로 20%였는데 9% 상향에 그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하지만 JP모건은 내년 순이자 수익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면서 주가가 5% 넘게 하락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사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인데 이 영향으로 은행주들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주는 물론이고 웨스턴 얼라이언스나 시티즌 파이낸셜 등 지역은행주들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4개 기업으로 구성된 KBW 은행지수도 1.8% 하락했습니다. 한편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물가 둔화 확신이 커졌지만 여전히 최악의 기준으로는 경기 침체와 높은 물가를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를 삭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관련된 내용이 시장을 누르고 있을 때 나온 발언이란 점에서 여전히 부담을 줬고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시장은 곧바로 반등을 했지만 이 불안한 심리는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크게 하락한 곳 바로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중국 수출입 통계에서 원유 수입이 감소했다는 소식과 오펙이 원유 시장 보고서를 통해 2025년 수요에 대해 하향 조정하자 크게 하락했습니다. 브렌트유는 2년여 만에 처음으로 $70를 하회했다고 하는데요. 브렌트유는 배럴당 69달러 선에, WTI는 배럴당 65달러 선에 하락했습니다. 금융주,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 업종까지 하락한 업종들 결국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이란 점에서 엔화나 채권, 금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됐습니다. 국채 금리는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단기물 하락이 이 장기물 하락보다 컸습니다. 2년물은 3.59%대, 10년물은 3.64%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쉽게 떨쳐내지 못하고 불안한 흐름 시장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과연 발표될 인플레 지표들이 시장에 도움을 줄지 함께 지켜보시죠.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유럽 자동차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부터 배터리 제조사까지 고민이 깊은데요. 먼저 메가톤급 구조조정에 나서는 폭스바겐은 30년 전부터 유지해온 고용 안전 협약을 끝내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2026년까지 100억 유로로 책정한 비용 절감 목표도 50억 유로 더 높일 계획이고요. 1939년 설립 이래 단 한 차례도 문을 닫지 않았던 독일 공장마저도 폐쇄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한편 올 상반기 독일 대표 완성차 업체 중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은 BMW마저도 올해 영업 전망치를 낮춰 잡으면서 주가가 10% 넘게 급락하기도 했고요. 유럽 최초 전기차 배터리 회사인 노스폴트도 길어지는 전기차 캐즘에 방전이 돼버렸습니다. 폴란드 그단스크 공장을 매각하는 방안과 더불어서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양극재 생산 시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고요. 직원 규모도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초저가 전략으로 무섭게 치고 올라온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 속 정부 보조금까지 줄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뚝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 거칠 것 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매출은 1년 전보다 33% 늘어난 우리 돈 10조 4천억 원을 넘기면서 여전히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목되는 점은 2분기 매출에서 AI 반도체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인공지능 붐은 진행형이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지난해 가동을 시작한 3나노 공정 매출 비중은 올해 20%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글로벌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는 가운데 TSMC는 최선단 공정 제조에 필요한 하이-NA EUV 노광 장비도 이달 말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가운데 인텔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해당 장비를 확보했고요. 초미세 공정을 두고 주도권을 다투는 삼성전자보다 한 발 빠른 행보입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극심한 부진을 겪으면서 이 TSMC가 경쟁에서 발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환경도 갖춰졌는데요. 반면 삼성전자는 3년 뒤에나 해당 장비를 확보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설치부터 가동까지 최적화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월가에선 제로데이 옵션 붐이 불고 있습니다. 옵션 구매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S&P 500 등 주가 지수와 연계된 옵션을 제공해 왔는데 투자 열풍이 확산하면서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개별 종목에도 초단기 옵션 거래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찰스 슈왑과 시타델 등 미국의 유명 증권사들이 개별 주식에 제로데이 옵션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나스닥 등 거래소가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논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르면 내년 말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월가의 끈질긴 저항 끝에 미국 정부가 은행 자본 규제 강화 방침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미 연준은 지난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계기로 이 자산이 2,500억 달러 이상인 대형 은행의 경우 자본금을 20%까지, 그 미만은 16%까지 증가시키는 방안을 강구했는데요.
하지만 강화된 정부 규제 방침에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을 비롯해 은행권 경영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1년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결과적으로 은행권 위기가 가시고 연준이 이달 금리 인하를 계획하면서 논쟁을 묻히게 됐는데요. 연준은 대신 대형 은행에 대해 손실에 대비해 보유한 준비금을 9% 늘리도록 요구하려는 새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미국 하원이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면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국내 업체들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어떤 법안들이 처리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하원이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 신규 제품에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 드론 업체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 중국산 드론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런 제재가 나온 것인데요. 미국 하원 측은 이번 조처를 통해 의회는 DJI가 앞으로 내놓을 드론들이 미국에 수입되거나 판매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가 전기차를 넘어 드론까지 번지는 양상이죠. 이 소식에 드론주가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이와 함께 방산주와 UAM주도 동반 강세를 보인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드론주 마감 상황 확인해 보면 베셀과 코콤이 상한가까지 직행했고요. 네온테크와 제이시언 시스템, PC 디렉트도 모두 상한가 행진에 나섰습니다. 한편 미 하원은 같은 날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중국 생명공학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군사정보기관과 협력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 연방정부 및 행정기관이 2032년부터 해당 기업들과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인데요. 중국 최대 유전자 분석업체 BGI 그룹과 CDMO 업체 우시 바이오로직스, 임상시험 수탁기관 우시앱텍 등 5개 기업이 미국 안보 우려 기업으로 지목됐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현재로서는 상원에서도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CDMO 기업들이 수혜가 기대감이 커지면서 어제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어떤 기업이 올랐는지 보면 인벤티지랩이 15.68%, 소마젠이 7.64% 급등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21% 오르면서 장중 10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에이프로젠이 0.77%, 유한양행이 0.5%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에 이어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대마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개인의 마리화나 소량 사용에 대해 불필요한 체포와 구금을 끝낼 때가 됐다면서 현명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플로리다주는 성인이 마리화나 약 85g까지 합법적으로 구입해 소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오는 11월에 주민투표에 붙일 예정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과거 마약 밀거래 사범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후보의 기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인데 이번 입장선에는 트럼프 후보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있을 대선 후보 TV 토론회와 11월 대선을 앞두고 젊은 층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는데 우리바이오가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오성 첨단 소재가 21.78%, 화일약품도 15.9% 뛰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 BNC와 아이큐어 모두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어제 애플이 아이폰 최초로 AR 기능을 탑재한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했지만 국내 관련주들은 줄줄이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기대를 모았던 AR 인텔리전스 기능이 이번 출시와 동시에 제공되지 않고 내달 출시되는 기능도 베타 버전에 불과하는 데 따른 실망 매물이 출시됐기 때문인데요. 또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는 기능 및 지역적인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초반 흥행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은 내달부터 영어로 우선 공개되고 내년이 되어서야 프랑스어와 일본어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어 출시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늦으면 2026년에서야 해당 기능이 지원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카운트포인트 리서치는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이 단계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아이폰 출시에 따른 영향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출시 이벤트에 따른 실망감에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덕산 네오룩스가 10.17%, BH가 9.01% 떨어졌고요. LG 이노텍과 인터플렉스가 각각 5%대, 4%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내렸습니다. 앞서 미증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스피 2,500, 코스닥 700선에 갇혀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박스가 철로 된 건 아닌지 또 박스가 아니라 덫에 걸린 건지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가 상방을 열지 못하고 있는 건 외국인 수급 영향이 큽니다. 차갑게 돌아선 외국인들이 도통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오늘 빅 이벤트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을 준비하시죠. 양 지수 모두 어제 종가 저점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0.49% 내려 2,523.43포인트, 6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코스닥도 1.16% 반락해 706.20포인트였습니다. 상승한 미증시 영향보다도 미국의 대선 TV 토론과 8월 CPI 발표를 앞둔 경계감이 더 컸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주 매도 주체는 역시나 외국인입니다. 어제도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팔아치우면서 지수가 계속 밀렸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 양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이 6,677억 원 대량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6거래일 연속 팔자 포지션 이어갔고요. 기관도 605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 6,878억 원 사자세를 나타냈지만 매도 물량을 모두 받아내진 못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1,914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고 기관도 668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2,551억 원 사자세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유가증권시장 바이오와 증권주는 올랐고 반도체와 2차 전지 대표주가 약했습니다. 하루 전에 양봉이 나왔던 종목은 음봉, 또 음봉이 나왔던 쪽에선 양봉이 나오면서 전 거래일과는 상반된 흐름이었는데요. 눈에 띄는 건 엇갈린 삼성그룹주입니다. 삼성그룹 대표주자인 삼성전자가 어제 1.93% 하락해 66,2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52주 최저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활짝 웃었습니다. 어제 3.21% 상승하며 99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장중에 101만 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더불어서 셀트리온도 1.93% 추가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도 1% 내 반등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가 1% 가까이 떨어졌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5% 하락하면서 거래가 마감가는 37만 9,500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선 일부 종목만 올랐습니다. 알테오젠이 추가 상승했고 클래시스와 엔캠, 휴젤이 1% 내외로 올랐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 형제가 하락세 이어갔고요. HLB가 5.2% 떨어진 것을 비롯해서 리가캠 바이오와 삼천당 제약, 셀트리온 제약까지 1, 2%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대체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은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은 3원 90전 상승한 1,343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B컷 기대감이 꺾이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인데요. 이후 외환시장 마감 시간까지 환율은 1,340원 선을 유지했고 역외 환율도 1,344원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과 8월 소비자 물가지수 등 주요 지표를 앞두고 다소 한산한 장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외환시장도 잔잔하게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차갑게 돌아선 외국인들의 반도체주 열기 또한 식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52주 최저가 부근까지 내려간 데다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까지 줄줄이 하향 조정하며 반도체주 이대로 랠리가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불빛은 꺼트리지 말라는 증권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은 파운드리 업체에 노출돼 있는 반도체 소부장주를 주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AI세의 대부분의 AI 반도체 제조를 맡고 있는 TSMC의 수혜가 집중되면서 TSMC가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TSMC의 독점 기술이 있습니다.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해서 그래픽 처리 장치 GPU와 고대역폭 메모리 HBM 칩을 하나의 기판 위에 쌓아서 처리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공간을 절약하고 전력 소비를 줄이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에 따른 패키징 수요가 점차 급증하면서 국내 관련 벤더들이 동반 수혜를 누릴 것이란 분석입니다. 탑픽으로는 파크시스템즈와 리노공업을 꼽았습니다. 파크시스템즈는 원자 현미경 수요 증가에 따라서 그리고 리노공업은 R&D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를 각각 25만 원, 26만 원으로 제시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장주가 약하다면 반도체 소부장 쪽, 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가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장에 영향을 줄 이슈도 체크하시죠. 오늘 시장에 가장 큰 이벤트 2개가 있습니다. 잠시 뒤 10시부터 미국 대선 TV 토론이 열립니다. 해리스의 컨벤션 효과가 힘을 잃고 해리스 승리 쪽의 쏠림이 상당 부분 되돌려지면서 트럼프와 해리스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토론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트럼프와 해리스 수혜주의 희비가 엇갈리겠습니다. 트럼프가 강할 경우에는 건설이나 조선, 에너지 등이 강할 수 있고 해리스가 우세할 경우에는 마리화나나 낙태 관련 종목들의 매기가 쏠릴 수 있으니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 밤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9월 FOMC 전망이 베이비컷 0.25%포인트 인하로 굳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위메이드 그룹주가 강했습니다. 위메이드 맥스가 끈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던 매드 엔진을 인수하며 개발 역량을 강화한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오늘 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오늘은 잠시 뒤 열릴 대선 TV 토론의 영향을 크게 받겠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수혜주들 미리 분석해 주시고 계속해서 전해드릴 대선 내용들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와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이제 앞두고 있네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면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의 첫 TV 토론이 시작이 되는데 네. 참 뭐 초접전 대결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누가 승기를 잡느냐가 막판 표심을 흔들 변수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많죠. 그렇죠. 지금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번에 이제 미국의 ABC 방송에서 이제 주관하죠. 네. 트럼프 측에서는 미리 ABC 측에서 이제 해리스한테 질문 알려줬다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프롬프트 없이 참모들 도움 없이 이렇게 나왔을 때 얼마나 그 해리스가 미리 알려준 문제 갖고 답안지를 외워와서 잘 풀어냈는지가 궁금하네요. 이미 모의 토론 해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했는데 워낙 아무 생각 없는 분이라서 조금이라도 몇 번이라도 그 해리스의 연설을 들어보셨으면은 정말 느끼실 거예요. 오늘 걱정될 거예요. 걱정되는데 한번 볼만합니다. 이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의 토론 이후 2달 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바이든 대통령은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우리 대통령 어디 갔지 이러고 있고 전체 임기 중에 한 40% 정도에 해당하는 날짜를 갖다 휴가로 보냈고 그래서 뭐 미국의 프레지던시,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이 네. 점점 디미니싱 사라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미국 진짜 우리가 알던 그 미국 아닙니다 요새. 변함없는 거는 그 빵빵한 군사력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금융시장은 어떤 것 같아요? 금융시장은 뉴욕 증시. 뭐 제가 봐서는 가면 갈수록 도박판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임선욱 캐스터 알려줬지 않습니까? 네. 제로데이 옵션. 네. 이 돈 된다 싶으니까 또 월가에서는 이제 뭐 지수에 대한 제로데이 옵션이 아니고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데 좀 사람들. 그러니 이제 변동성은 커지고 전부 네. 이제 매일매일 짜릿한 카지노가 펼쳐지는 거죠. 일단은 뭐 그래도 하겠습니까? 이제 뭐 AI하고 로봇한테 다 주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거 쪼는 거밖에 되겠습니까? 오늘은 오른다, 내일은 내린다, 뭐 이거. 뭐 시장을 뭐 특징 지을 수 있으니까 하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네. 요즘 버럭 많이 하시네요. 아니, 버럭할 만도 하죠.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66,200원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오늘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2레벨 66,000원도 못 지키면은 이거는 이제 좀 그림이 황당해집니다, 삼성전자는. 그러게요. 삼성전자가 뭔 잘못을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아닌 게 아니라 재작년 9월에 봤던 저점 51,800원 이게 말이 되는 그림입니까 이게? 그런데 또 지금, 삼성 예. 바이오로직스는 또 최근에 흐름이 또 괜찮고. 아유, 그러니까요. 이쪽에 오늘 유본 부장님이 삼성 언급해 주실라나 좀. 바로 모셔볼게요. 그럴까요? 네, 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많이 피곤하시구나 우리 유본 부장님.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제. 저 커피를 마셨더니.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아니 눈이 퀭하시더라고. 수면 부족이 느껴지는데. 네. 예. 우리 소장님께서 한국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보다는. 한국에 대해서 걱정, 예. 네. 아니 미국 걱정 안 합니다. 네, 예. 미국은 제가 볼 때는. 미국 뭐 재벌 뭐 연예인 걱정 안 합니다. 네, 네. 패권은 아마 100년은 더 갈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해요. 예, 앞에 세워놓은 뭐 바지 사장이 누구든 간에 미국의 패권은 계속 가겠죠. 바지 사장이요. 네. 요즘 미국 경기에 대해서 감론을 박 많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예. 제가 왜 이렇게 수면 부족이었냐면 시장이 예측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움직였기 그러게요. 때문에 그렇죠. 금요일날 고용시장 지표가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네. 근데도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의 흐름 자체를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에 정말 많은 그 하락률이 나왔었는데요. 높은 하락률이 나왔었는데 보시면은 일주일 동안에 나스닥이 거의 6% 가까이 급락을 했었고요. 중소형주도 6% 가까이 하락했었고 네. S&P 500도 4%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지난 한 주 동안에 보여줬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지만 그 주말에 분석을 해봤었을 때 좀 비정상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이틀 동안에 월요일, 화요일 날 움직임은 예측했던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보자면 지금 금융주에 대해서 걱정 얘기 나오면서 금융주는 빠졌죠. 네네. 예, 많은 분들께서 금리를 내려주면은 금융주가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금융주에 대한 매수기가 좀 들어갔었고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이제 금리 민감주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많이 들어갔었던 네. 그런 케이스. 그리고 또 뭐 가치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많이들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지난 이틀 동안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나스닥이 좀 반등을 제법 해주고 네. 있어요. 여전히 이 성장주 위주의 어떤 상승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저희는 미국의 어떤 그 경제 자체가 지금 고용 시장에 막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가는 건 고용이 아니다. 예, 이미 벌써
이 생산성의 향상이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네.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앞으로 금리는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고 이런 가운데서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올려주신 이 차트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지난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급격하게 이 하락을 시작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ISM 제조 PMI 지표, 네. 예, 그리고 또 S&P 글로벌 미국 제조 PMI 지표 이 두 개가 다 47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제조업이 엄청 안 좋다. 네.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포몰이를 했었습니다. 네, 이 차트 보고 있으면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저게 미국의 제조업이 지금 미국 전체 고용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은 지금 10%도 안 되고요. 약간 5% 위 정도. 정말로 낮습니다. 또 다른 차트 한번 볼까요? 네. 미국의 제조업이 미국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지금? 거의 이제 10%대 근처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제조업 PMI 지표가 나오고 있는 숫자가 50 이하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갈 확률은 네. 10%밖에 안 되는 거죠. 제조업 PMI 지표가 아닌 서비스 PMI 지표가 목요일 날 나왔었죠, 지난주에. 예.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끌어내렸었고요. 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는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시면은 임금 상승률이 자그마치 연간 환산을 했을 때 4.8%가 나오고 있어요. 네. 전달 대비해서 4%, 0.4% 상승을 했으니까 곱하기 12 하시면 4.8%입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산했었을 때도 거의 4% 근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고용 시장이 GDP를 이끌어주는 비중으로 계산했었을 때 네. 임금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가 늘어난다고 계산하시면 명목 기준으로서 3% 정도의 성장률을 이끌어줄 수 있다. 왜냐하면 전체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 임금이 늘어난 부분이 4%라고 계산했었을 때 4 곱하기 0.7 하시면 최소 3% 정도의 명목 성장률을 이끌어 줄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지금은 어떤 이 이벤트가 피봇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즉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자꾸 압력을 넣는 거죠. 좀 많이 내려줘라. 네. 이런 부분으로 가지고 시장이 흔들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이벤트가 지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는 상당히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JP 모간의 회장이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네. 저희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은행권에서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대 마진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좀 더 높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미국의 생산성 상승이 너무나 높게 일어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금리가 높을 필요가 없습니다. 95년부터 2000년도 사이클을 보시면은 그때의 인플레이션을 급격하게 낮춰줬던 효과가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나타났던 현상이고요. 지금은 AI가 들어오면서 그런 현상을 일으켜주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경제성장을 나온 게 3%잖아요. 사실 저게 3%라는 것은 이 실질이거든요. 여기 인플레이션 2, 3% 더하시면은 명목은 지금 5% 이상 늘고 있는 거예요. 네. 상당히 높게 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만 가지고 늘어나는 폭이 3%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엑스트라 저 2% 넘게가 나오냐? 이게 생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GDP를 이끌어줄 때는요. 요만큼은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 경기 걱정할 필요가 정말 저의 판단에서 네. 제가 분석하기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 이벤트라는 것이 거의 2년 반,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피봇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지난 2년 반 넘게 계속 금리를 올리기만 했고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케이스에서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게 큰 이벤트이고 과거의 역사상 이런 금리를 내려줬을 때의 시장의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변동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골드만삭스도 어제 뭐 같이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얘기인즉슨 트레이딩 부문에서 예년보다 좀
시원찮다 하는 거 보니 장이 금년에 어렵긴 어려웠나 봐요. 천하의 골드만삭스도 그 트레이딩 부분에서 좀 덜 벌렸거나 좀 터졌다고 이제 시인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예대 마진이야 뭐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부분이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공감한다 치고 그 다음에 아까 한 2.5% 2.5% 정도의 성장 거기다가 지금 또 뭐 미국의 CPI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레벨에서의 B컷 심지어 뭐 75p까지도 금리 인하 해달라는 시장이 좀 과도한 그거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거는요 걱정은 안 하고 경기 침체 우려는 없지만 주가가 팍팍 여기서 더 치고 갈 수 있느냐의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 소위 말해서 이미 많이 좀 그 올라와 있다 내지는 선반영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네, 간단하게 얘기하죠. 네, 금리를 내려주기 시작했었을 때부터 네,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가정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 이후에 1년 또 2년은 미국 증시가 연간 단위로 15%에서 20%씩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지금 현재의 S&P 500과 나스닥 100 기업들의 자기자본 이익률이 연간 단위로 20% 이상을 창출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해리스가 당선이 돼가지고 법인세를 28%로 올렸을 경우에 그 ROE가 약 평균적으로 4%포인트 정도 깎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은 그럼 상승 여력이 연간 15에서 20% 늘어나는 게 아니라 10% 정도밖에 안 늘어나겠죠. 예, 이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S&P 500이나 나스닥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벌어들이는 돈 다 돌려줘요. 평균적으로. 예,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은 S&P 500 기준으로 보시면은 1년에 100을 벌면 소액 주주들과 모든 주주들한테 95를 돌려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 연초 대비해서 7월 네. 초까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S&P 500이 얼마나 올랐었냐면요. 18%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많이 오른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넘어왔었을 때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낮추자 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빠질지는 몰랐죠. 근데 어쨌든 지난 뭐 2달 넘게의 기간 동안에 지금 S&P 500은 연초 대비해서 겨우 13% 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5%포인트를 깎아 먹은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금리를 내려주기 시작하면서부터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또 다시 탄력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는 이미 조정을 받아줬죠. 네네. 여기서 이제 경기 침체의 부분이 사라지게 되면 벌어들이는 이익을 쫓아가겠죠. 예, 결국은 실적에 뒷받침되는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저희가 왜 은행주라든지 뭐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네.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 않느냐면요. 그만큼 이익을 못 벌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은행권의 이익은요. 뭐 트레이딩 부분을 빼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셨을 때 전혀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전 시대의 그런 어떤 이익 구조가 아니에요. 네. 그때는 S&P 500 기준으로 보셨었을 때 미국 은행이 전체 S&P 500의 이익의 30%를 벌어들였었습니다. 네. 지금은 꼴랑 10%도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ROE가 옛날에는 막 20%, 30% 지금 똑같은 IT 기업들처럼 네네. 벌어들였는데 지금은 그거의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금융주 제가 나중에 포트폴리오 보여드리겠지만 하나도 투자 안 합니다. 예. 제가 은행 애널리스트를 30년 이상 했는데 네. 제가 하나도 투자 안 한다는 거는 얼마나 제가 안 좋게 보고 있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은행주에 대한 어떤 개념을 보고 있지 않고요. 여전히 저희는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는 기업에 위주로 투자해야 된다. 그게 바로 AI와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IT 기업들이고요. 또 새로운 어떤 기술 혁신을 갖고 오는 기업들이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여전히 그 매크로 미국 걱정하는 거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면 이게 심리적으로 사실 금융시장이 작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보면은 뭐 예대율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전에 또 얘기해 주셨던 장단기 금리 차 맞아요. 요거 지금 상황 어떤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또 이제 시장을 흔들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보통은 이제 뭔가 어떤 큰 이벤트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이유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10년 마이너스 2년 장단기 금리차. 네. 예. 이 숫자를 보시면은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얼마의 기간 동안에 저게 이제 파란색 선입니다. 보시면은 지난 2년 2개월 동안에 26개월 네.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오른쪽 끝을 보시면 이렇게 살짝 올라왔죠. 네. 플러스가 됐습니다. 자, 과거의 역사상 보시면 이 파란색 선만 보시면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 전환되고 얼마 안 있어서 경기 침체가 다 왔죠. 예. 그러니까 역전이 됐다가 약간 정상화로 정상화되면 이제 경기 침체 온다. 아, 예.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라고 또 얘기를 하는 네네.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예. 워낙 유동성을 많이 부여를 했었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년 마이너스 3개월짜리는 네. 여전히 마이너스 1.4입니다. 예, 그래서 저 숫자가 정상화되면 두 개가 다 정상화되고 나서는 좀 걱정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장단기 금리 차가 왜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되냐면요. 네. 은행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은행의 예대율을 지금 보시면은 70%대예요. 70%대고 앞으로 올릴 수 있는 룸이 상당히 많은 거죠. 예금 대비해서 대출해 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 부분이 저희는 결국 어떻게 보냐면 이 금리가 이렇게 장단금리차 역전 현상이 일어났었을 때 왜 네. 경기 침체로 넘어가느냐 하면 또는 뭐 정상화됐을 때 왜 네. 넘어가냐면 이 여신의 증가율, 그러니까 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경우에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예, 돈을 뭐 안 빌려주고 회수하거나 빌려주는 속도가 굉장히 더뎌지면 당연히 경기가 굉장히 좋다가 안 좋아지는 게 빠르게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일어났었을 경우에 보통 은행들이 몸살이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과 경기 침체를 연결시켜서 보는 게 그게 논리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차트 보시면 오른쪽 끝에 어떻게 되고 있죠? 예. 여신 증가율이 지금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예, 그리고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2.9%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과거에 보시면은 저 숫자들 빨간색 선이 올라가는 구간들을 보시면은 얼마까지 올라가고 이제 경기 침체로 떨어지는 부분까지 가느냐면 대부분 다 10% 이상까지 확대가 되고 저기 보시면 회색 선들이 다 지금 경기 침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여신 증가율이 10% 이상 두 자릿수로 성장을 하고 나서 고점을 찍고 이제 가파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가 옵니다. 네. 지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2.9%인데 여기서 멈출까요? 예. 지금 제이미 다이먼 얘기하는 걸 들어보고 있으면 또는 은행권에서 얘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 순이익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대출을 더 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이 여신 증가율이 높아질 날이 훨씬 더 많이 남았다. 예. 이 구간에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 1년 반,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또는 내후년 뭐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여신 증가율이 늘어나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시면은 90년부터 2000년 요 사이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경기 침체가 안 나왔죠. 마찬가지로 또 2010년부터 2020년까지도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안 나왔어요. 지금부터 지금 올라가는 추세에서 계속적으로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10%대까지 확장될 것 같다. 네네. 근데 이게 얼마나 걸릴까 하는 거에 있어서는 한참 시간이 남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동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뭐 마크 모비우스도 한번 미국의 M2 통화 공급량이 한번 주목하자 뭐 이런 언급도 있었다는데 네.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시장을 들여다볼 때 예. 보통 펀더멘탈 쪽인 부분을 보는 것도 굉장히 크지만 네. 가장 크지만 어떨 때는 이제 우리가 유동성을 봐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M2 증가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M2 증가율. 예. 그래서 M2 증가율이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올라가고요. 네. M2 증가율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안 좋아요. M2 증가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M2 절대 규모는 통화량 절대 규모는 계속 늘고 있지만
증가 속도가 주는 준화되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안 좋다. 예, 그 밸류에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따로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PBR을 계산할 때 예. 저희가 돌리는 모델상의 립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ROE를 보는 거겠고 이게 실적이고요. 여기다 플러스 더해주는 게 M2 증가율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M2 증가율이 감소되고 있으면 그 시장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시장일까요, 지금? 미국은 아니고요. 예, 중국입니다. 중국. 예, 나중에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미국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금리를 내려줄 거예요. 네. 금리를 내려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M2 증가율이 이제 올라갈 겁니다. M2 증가율이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플러스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고 한 1%, 2%대 성장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금리를 내려주면 내려줄수록. 지금 어쨌든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죠. 예측의 속도를 보시면은 네. 점점 빨라지고 있긴 해요. 그죠? 패드와치가 뭐 0.25 요번에 내려주지만 그 다음에 50bp 또 그 다음에 50bp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연말까지 1.25%나 내려줄 거다. 예, 상당히 이제 빠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렇게까지 금리를 내려주잖아요. 그러면은 M2 증가율이 거의 두 자릿수까지 확대될 수도 있어요. 예. 아마 최소 5%, 6%까지는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아래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시장이 꼬꾸라진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금리를 내려주는 것이 M2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은 항상 과거에 그래 왔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금리를 내려주는 속도가 빨라지거나 네. 계속 예. 내려줄 때는 M2 증가율이 늘어나는데 네.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뭐 걱정스러운 부분이 터질 수가 있잖아요. 예,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간다. 네. 그러면 이제 유동성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이런 환경이 되면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 금리를 3% 미만으로 내렸을 때도 걱정스럽다. 그건 네. 저건 뭐냐면은 네. 아무리 유동성을 풀어도 네.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는 케이스. 그러니까 실제로 즉,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정말 안 좋아서 투자가 전혀 안 일어나서 네. 사람들이 막 몸살이기를 너무 심하게 해서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정말 걱정하는 건 뭐냐면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려줬었을 때 네. M2 증가율이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M2 증가율이 높아져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갈 경우에 미 연준 기준금리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했었을 때 이 숫자가 갑자기 0으로 가버렸다. 네. 즉 금리를 3%까지 예. 떨어뜨렸어요. 빠르게. 지금 5.25입니다. 그럼 자그마치 2.25, 2.5%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많이 떨어뜨리다 보니까 M2 증가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요.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2%대로 수렴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3%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3 빼기 3 하면 0이 되잖아요. 예. 이게 실질 기준금리입니다. 그 실질 기준금리가 0이 되면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되면은 유동성을 또 빨리 축소를 해야 돼요. 예,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려주는 건 좋지 않다 오히려. 그래서 천천히 0.25%씩 내려줘도 예, 8번 만나면요. 네. 예, 얼마나 내려주는 겁니까? 2% 내려주는 겁니다. 예, 그렇죠? 0.25씩 계속 내려주면 그렇게 내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0.5 이런 식으로 내려줄 필요가 없는 환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계속 안 좋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좋게 나올 거예요. 네네. 오늘 밤에 나옵니다. 예, 전달 CPI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빅컷 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빅컷을 하나마나 네. 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0.25 떨어뜨리나 0.5 떨어뜨리나 별 차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장은 자꾸 이렇게 약간 우는 아기처럼 많이 내려줘. 네. 유동성 풀어줘. 그러면 이제 신나게 올릴 수 있으니까. 예. 그건 저희는 오히려 후유증이 많이 생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 연준이 그렇게까지 금리를 안 내릴 것 같고요. 어쨌든 천천히 내려주면서 M2 증가율을 천천히 올라가게끔 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금리 인하 기조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또 채권이 조금 더 수익률 측면에서 좋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예.
금리에 따라서 영향을 받잖아요. 네. 금리를 많이 떨어뜨려 주면 유동성이 늘고 유동성이 늘면은 이게 경기를 자극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높여주고 이런 게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인터넷이라는 게 딱 들어와요. 네. 인터넷이라는 게 들어왔었을 때 95년, 2000년도에 보시면은 이 생산성이 이 가파르게 한번 보십시오. 네네. 이게 쭉 이렇게 생산성 올라가는 차트 파란색 선이 있다가 인터넷이 딱 들어오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는 차트가 인터넷이 들어오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이제 꺾이는 듯 했다가 최근에 이제 AI가 들어오니까 이게 또 확 올라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지금 지난 1, 4분기, 2, 4분기가 2.9%, 2.7%씩 상승을 하는 생산성이에요. 그럼 이렇다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낮춰줍니다. 예. 그러니까 유동성을 많이 풀어도 인플레이션을 낮춰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기업들 한번 보세요. 대형 기업들이 지금 사람을 자르잖아요. 고용을 막 늘리는 케이스가 아니죠. 또 1인당 생산을 해주는 게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0.5% 내려줘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동성은 풀리고 인플레이션은 안 올라가고 그러면 기업 실적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어떻게 연결될 수가 있냐면 미국이 98년, 2000년도에 어떤 모습이 나왔었냐면 인터넷이 쭉 들어오면서 계속 인플레이션 낮춰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98년도에는 모르겠다. 우리 왕창 투자하자. 그러면서 98년에서 2000년도에는요. 정말 엄청나게 설비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자극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죠. 금리를 많이 내려주면.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거는 정말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0.25를 내리냐 0.5를 내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또 인플레이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이 AI 사이클이라는 게 들어오고 있는데 참 미국 기업들이 참 잘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이걸 가지고 과잉 투자를 하질 않아요. 굉장히 과거에 한번 경험을 했다 보니까 모든 미국의 대표적인 이 기업들이 그 투자 사이클 자체를 아주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설비 투자를 늘리지 않고요. 네. 최근에 보시면은 어떤 투자가 늘고 있냐면 소프트웨어 투자가 늘고 있어요. 반면에 하드웨어 투자가 늘어나는 속도는 줄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어서 저희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어떤 미래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523포인트.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704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1% 하락이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65,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는 2%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15만 9천 원.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이상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는 100만 8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 0.8%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2만 9천 원. 기아가 1.8%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 10만 2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 셀트리온 0.6%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19만 7천 원. 그리고 KB금융 0.8%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82,200원, 신한지주는 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7,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소폭 반등이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14만 9,100원이고요. 알테오젠이 0.4%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30만 3,500원. HLB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만 4,700원. 에코프로가 보합 예상되고요. 클래시스는 2%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만 3,500원. 삼천당자 2.8% 하락 예상되네요. 호가가 12만 6천 원이고요. 엔캠은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6만 3천 원. 휴젤 보합 예상되고요. 리가캔바이오가 0.3%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8만 6천 원, 셀트리온제약 내림세 예상됩니다. 호가 6만 6,3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개장까지 5분여가량 남았는데요. 글쎄요,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는 뭔가 좀 뚜렷한 방향을 나타내기보다는 계속해서 방향성 탐색하는 과정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가운데 뭐 테마주라든지 또 개별 종목
모멘텀에 따라서 희비는 엇갈릴 걸로 보이네요. 네. 네. 뭐 그렇죠. 정민 앵커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뭐 더 덧붙일 말씀이 없을 정도로 요즘 장세를 그냥 딱 요약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저 유동 본부장께서 미국 S&P 500이 금년 들어서 겨우 15%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한번 뒤져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금년 들어서 지금까지 어제까지 S&P 500이 15.2%, 나스닥이 13.4% 이렇게 올라가지고 대만, 덴마크 다음으로 높은 순서네요. 뭐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이런 데는 빼고.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채권 투자는 어떤가 싶은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채권에다가 돈 묻어 두시는 분들하고 주식 하시는 분들하고 좀 그 돈에 약간 꼬리표가 달리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사실 네. 투자는 금액이 조금 다르고 금액이 좀 다르고 그분들의 그러다 어떤 보니까. 투자 성향과 기대 수익률도 다른 것 같죠. 예, 채권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이 무슨 뭐 연간 10몇 프로, 20% 따블 따따블 이걸 갖다 원하시는 건 한 아닌 것 5%, 같고. 6%. 맞아요. 예, 그런 이 정도. 상황인데 지금 은행 금리 대비 이 정도 15%뭐 이 정도 같으면은 훌륭한 거죠. 훌륭한 건데 과연 이걸 갖다 세이브만 해도 연내 이 상승률을 세이브만 해도 뭐 성공이다 싶은데 아니 진짜 개장 전에 한번 유본 부장님 저 진단을 해주시든지 진단이 그거 하시면은 욕이라도 한번 해주십시오. 한국 코스피 금년 들어서 마이너스 4.97, 즉 마이너스 5%란 얘기고 코스닥 마이너스 18.51. 남들은 금년 들어서 겨우 15% 플러스를 내고 있는데 네. 우리는 무려 네. 18% 마이너스 코스닥. 이게 왜 이럴까요? 진짜 여기라도 좀 해주시든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우 디스카운트. 아이 원가보다도 더 디스카운트하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자, 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설명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밸류업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밸류업. 네. 예. 그래서 조금 밸류업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오르긴 했었죠. 근데 이제 밸류업 하면서 제가 뭐 왜 도대체 은행주만 오르냐 뭐 이런 식의 사실 그 네. 밸류업을 은행주로 하면 진짜 안 되거든요. 예, 전에도 설명해드렸지만 배당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은행은 사실 왜냐하면 BIS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요. 예, 사실은 그 자본을 많이 확충하고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지금 금리가 3%이죠. 그렇죠. 기준금리가 네, 3%입니다. 예. 미국의 금리가 4%라고 칩시다. 우리보다 예, 더 높다고 예. 칩시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지금 S&P 500의 PR이 21배인데요. 네. 예, 1 나누기 4% 하면 25배. 1 나누기 4. 예, 25배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벌어들이는 돈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다 고객들한테 돌려줘요. 주주들한테. 주주단한테. 네, 고객 네. 주주단한테. 그러니까 95%, 어떨 땐 100% 이상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3%라고 칩시다. 1 나누기 3% 하면은 PR이 몇 배죠 도대체? 33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PR이 8배거든요. 예. 그러면 33배 가야 되는 게 8배면 지금 사야죠. 근데 문제는 배당이 얼마를 해주냐? 25%도 안 된단 말이죠. 예. 4분의 1이라는 거죠. 33배 곱하기 0.25 하면 딱 8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 어, 그러니까 그거 고쳐주면 돼요. 예. 대만을 보시면 대만이 배당 성향이 60%입니다. 대만이. 예. 그래서 대만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지어 낮아요. 네. 그러니까 PR이 15배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딱 거기에 있습니다. 예. ROE를 높이던가 수익을 돈을 많이 벌어들이던가 그래서 배당을 해줬을 때 성향을 봤을 때 더 yield 우리가 네. 흔히 말하는 수익을 벌어들이는 고객들이 투자자들이 아니면 뭐 소액주주들이 그게 높으면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계산을 해도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 ROE 10%도 안 되거든요. 거기에 꼴랑 25% 준다. 네. 그러면 얼마입니까? 2%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수익률이 2%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네. 오늘 거기서 딱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많이 절제하시네 우리 유본 부장님. 우리 한국말에 부사가 다양하네요. 부사. 고작 15%, 뭐 무려 마이너스 18%, 꼴랑. 약간 꼴. 참 다양한 부사가 있는 한국어.
좀 긍정적인 부사가 붙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그거는 우리 정민 앵커의 몫이죠. 제가요? 네. 아까 보니까 배당 성향 올린다, 뭐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 매입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좀 팍팍 커져야 됩니다. 그렇죠. 남양유업이 한답니다. 남양유업이. 아, 자사주 소각. 자사주 매입 후 소각. 네. 그리고 혹시나 너무 비싸서 못 살까 봐 액면 분할. 네, 그 얘기 개장하고 조금 더 그러시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9월 11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9시고 잠시 뒤 1시간이면은 우리 시간으로 1시간 뒤죠. 트럼프 전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첫 TV 토론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막판 표심을 잡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대선 또 미 금융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간밤 뉴욕 증시 일단 혼조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좀 반등을 했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했죠.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강보합권으로 2,524포인트, 코스닥도 0.4% 올라갑니다. 호가 흐름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710포인트죠.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좀 아쉽네요. 1.6% 하락. 지금 뭐 증권사에서 좀 목표 주가 하향 조정 이후에 주가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65,100원이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0.8% 상승합니다. 157,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0.9%, 1%까지 올라갑니다. 384,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3% 상승 중이죠. 998,000원. 현대차는 좀 떨어집니다. 229,500원. 그리고 기아는 좀 약보합으로 101,100원이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약보합권 54,900원, 셀트리온 0.2% 소폭 올라갑니다. 196,200원. KB금융 지금 약보합으로 82,800원이고요. 신한지주 0.7% 떨어집니다. 56,300원이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2% 반등 보여줍니다. 지금 7거래일 만에 반등이네요. 152,200원. 알테오제는 좀 떨어집니다. 303,500원. HLB가 0.58% 상승합니다. 86,2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2% 반등 보여줍니다. 74,200원. 클래시스는 1.4% 하락하네요. 54,0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이 강보합으로 135,500원. 그리고 리가캔바이오가 0.58% 하락합니다. 지금 현재 86,100원 선이고요. 엔캠은 0.5% 상승합니다. 166,200원. 휴젤 0.2% 소폭 올라가네요. 252,000원. 그리고 셀트리온제약 보합으로 66,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위메이드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습니다. 앞서서도 간단하게 지금 저희가 코너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아마 게임 하시는 분들은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나이트크로우라고 이 게임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매드 엔진을 이제 위메이드의 손자 회사, 그러니까 위메이드 맥스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 뭐 지금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를 급등합니다. 위메이드가 6% 이상 올라갑니다. 35,850원.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도 14% 급등합니다. 13,160원. 위메이드 플레이도 16% 급등하면서 9,8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특징주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CCTV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하이트론이 지금 연속 3일 상한가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바이오 기업 인수 소식이 이제 주가에 좀 호재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밖에는 이제 리튬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대보마그네틱이 26% 급등합니다. 19,560원. 포스코 퓨처엠도 3% 이상 상승합니다. 208,000원이고요. 에코프로 지금 3% 강세, 포스코엠텍, 미래나노텍 모두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튬 포어스, 이녹스도 지금 상승 보여줍니다. 이녹스가 2% 이상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강원에너지 1.64% 상승 중이고요. 광무도 1.3% 올라갑니다. 오늘 리튬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대보마그네틱이 지금 28% 급등합니다. 19,900원 선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필옵틱스도 4.9% 강세입니다. 지금 SKC 상신 EDP,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흐름 좋네요. 1% 이상 올라갑니다. KNS, 지아이텍, 자비스, 이노메트리 모두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중대형 쪽보다는 이제 중소형 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앞서 SKC 보셨고 필옵틱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개인 투자자가 1,949억 원 순매수, 기관은 53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2,059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123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2억 원, 11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어제 정규장 3시 30분 마감 대비로는 30전 상승한 1,344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그래도 호가보다는 시장 흐름 보니까 특히 이제 코스닥 쪽이 좀 더 많이 올라가네요. 네. 일부 종목들 상승이 좀 이어지네요. 2차 전지 아니면 위메이드 관련주. 영락 없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많이 눌리고 빠지고 고점 대비 많이 빠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참 힘들게 했던 종목들 노려보다가 개가 움직이면 그쪽에 올라타고 막 각광을 받고 방송에서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싶으면 또 그때 가면 꼭 또 보면은 한 1-20% 더 넘겠던 막 목표 주가 상향 소식 나오고 할 때 그때가 빠져나올 때네요. 보니까 뭐 예외가 없습니다. 인터넷 시대에도 그랬고 AI가 나오는 좀 더 나아진 그거 한다 하더라도 시장 속성은 그대로 똑같네요. 그대로 똑같고 70년대나 80년대나 90년대나 뜬금없는 자칭 전문가들이 나와갖고 사람들 괴롭히는 것도 똑같고 네. 참. 근데 외국인들이 너무 안 도와주네요. 외국인들이요. 예. 오히려 지금 2천억 원 넘게 지금 예, 그러네요.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니케이는 하락 출발이고, 네. 예. N1은 벌써 945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달러엔 환율이 142 깰까 말까 밑으로 뭐 그런 정도까지 왔는데 우리는 1,343원이니까 N1은 야 이게 거의 뭐 한 850원까지 갔다가 945원이니까 한 100원 올라온 셈이니까 N이 강한 거 맞네요. N이 강해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개인들이 뭐 푸시든 콜이든 너무 쏠리면은 결국 또 인정을 해야죠. 우리가 체급이 다른데 우리가 붙고 있으니까 피지컬에서 밀리니까 우리가 푸스로 많이 밀리면은 내일 지수 보합 내지는 플러스로 끝날 것 같고 우리가 또 오른다 쪽에 배팅하면 내일 또 훅 밀어버릴 거고 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이 또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네. 요즘 보면은 투자자분들이 국내 증시보다는 또 미국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들 갖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포트폴리오 구성 좀 바로 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하겠습니다. 사실 뭐 또 한국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으신 왜냐하면 해서 매크로도 중요하긴 한데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계좌 수익률이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 2주 동안에 계속해서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의 변화를 조금씩은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2주 동안에 어떤 변동성이 일어나면서 대표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네. 엔비디아라는 종목 자체도 뭐 140달러 이상에서 지금 거의 2달 사이에 100달러에서 110달러 사이까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의 변화를 일으켰던 부분을 보면은 저기 지금 테이블이 나오고 있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성장주 비중을 조금 줄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80%이니까 성장주를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디를 줄였냐면은 이 대형 성장주 또는 IT 업종 전체에 있어서 저희가 저거를 가장 많이 들고 갈 때가 65%였는데요. 지금 이제 한 58% 정도까지 줄여놨고요. 요 안에 보시면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비중이 있죠. 예.
그러니까 전에는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드웨어 비중을 80%, 네네. 소프트웨어 비중을 20%만. 예. 네. 그래서 사이클 자체가 지금은 계속해서 하드웨어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라서 네네. 그러니까 AI 관련돼서의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케이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을 투자를 했다면요. 얼마 전에 그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예. S&P 500 들어간다 그러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어저께는 오라클이라는 예. 기업이 또 주가가 거의 10몇 프로 폭등을 합니다. 이게 다 뭐냐면 소프트웨어, 네. AI 관련 소프트웨어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비중을 저희가 확연하게 많이 늘렸어요. 예. 그래서 과거에 8대 2였다면 이제는 뭐 5대 5 또는 6대 4 정도까지. 그래서 하드웨어 비중을 줄이고 소프트웨어 비중을 늘렸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주를 좀 줄였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걸 어디로 가져갔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가치주가 있죠. 여기서 지금 퍼센티지 높은 게 어디입니까? 주택건설. 근데 보시면 금융 1, 네. 원자재 2.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두 업종 다. 금융 원자재. 이쪽에 가치주라고 해서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금리 예. 떨어진다고 해서. 예. 근데 금리가 인하됐었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은 미국으로 봤을 때 네. 주택건설입니다. 주택건설.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가계부채 비율을 보시면은요, 전형적으로 낮습니다. 네. 제가 테이블을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요. 중국을 보면서 미국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가져온 게 있는데 하나 띄워주시면 소득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 저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제가 2006년도, 2007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 예측을 했었을 때 저기 보시면 이제 왼쪽을 보시면 엄청나게 높았죠. 미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비관적이었었습니다. 그때가. 근데 보시면 이제 오른쪽 끝을 보시면 미국이 지금 어디가 있죠? 한참 밑에 내려와 있죠. 사실 이거 좀 더 업데이트하면 더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중국 한번 보시죠. 예. 미국이 터졌을 때보다 더 높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미국으로 놓고 보면은 네. 이 결국 가계 부채 비율이 낮다라는 건 뭐냐면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관련 건설 종목들을 투자를 하면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를 언제 해드렸었냐면 제가 한국에 되돌아왔던 게 뭐 아까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4년 말 네, 이때쯤이거든요. 네. 그때 왔었을 때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70%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큰 위기다, 뭐 예.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예측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아마 100%는 오를 것 같다.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사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미국이 얼마냐면 가계부채 비율이 70%.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이 금리를 떨어뜨려주면 네.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를 엄청나게 이 30년 모기지 금리가 뭐 거의 8%까지 치솟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별로 많이 둔화가 됐었는데 지금 빠르게 떨어지면서 6.5%까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금리를 1.5% 떨어뜨려 준다면 얼마까지 떨어질까요? 그게 5%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차트 되돌아가서 테이블로 되돌아가서 네. 주택 관련된 주택 소비, 주택 건설 이쪽에 비중을 12% 정도. 요 두 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유본 부장님 그쪽 뉴스도 한번 살펴보셨나 싶어서 네. 저기 오늘 저희 굿모닝 마켓에서도 그랬고 글로벌 비즈에서도 소개하고 했는데 네. 뭐 미국의 연준에서 금융 자본 규제 그러면은 기존에 나왔던 안은 상당한 어떤 준비금을 준비하라는 안이었던가 본데 그걸 좀 이렇게 완화시켰나 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본이라는 게 예. 은행의 자본이 예. 원래 항상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대출을 해주거나 자산을 운영하죠. 그렇죠. 보통 이제 자본이 5가 있으면 예. 자산은 100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 요거를 완화해 준다는 거는 예. 그만큼 돈을 더 풀 수 있다라는 거죠. 돈을 더 풀 수 있다. 네. 근데 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미 미국은 워낙 자본 그 자기 자본 비율이란 게 있어요. 네. BIS 예. 비율이란 게 있는데 이게 지금 13%대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높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완화해 줬을 때 당연히 효과가 있고요. 얼마든지 완화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 맞죠. 그만큼 실물 경제나 금융시장 쪽으로 돈이 더 풀린다고 봐야 되는 뉴스입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네. 미국은 네. 쓸 카드가 정말 많다 이거죠. 쓸 카드가. 아. 예. 똑같습니다. 중국이 제가 2011년부터 2013년에 중국 들어갔었을 때 예. 그때 막 소로스가 중국 망한다, 막 그림자 금융이 일어난다, 막 별 얘기를 다 했었을 때 네. 그럴 리 없다. 제가 왜 그랬냐면 중국이 쓸 카드가 정말 많다. 아, 그 당시에 예, 딱 그런 모습이 지금 미국이라는 예. 거죠. 예. 금리가 훨씬 높게 있고 BIS 비율이 굉장히 높고 가계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고 그러니까 금리 많이 내려줄 수도 있고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근데 지금 중국은 완전히 이제 반대가 됐죠. 네. 이제 대출 정말 많이 늘려놨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M2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쓸 카드가 이제 거의 없다라는 거죠. 예. 근데 미국은 쓸 카드가 많이 남아 있다.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누가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되면 뭐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부양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쓸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한테 쓸 카드. 일부러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 우리 유본부장님이 많이 우리 한국 쪽으로 주제를 돌리면 그 표정에서 내가 느껴져요. 답답함이 느껴져요. 그렇죠. 혹시 금투세 뭐 없던 일로 금투세. 하겠다 하면은 장이 살아날까요? 아, 금투세. 뭐 그놈의 장이- 공매도만 금지하면 장 좋아질 것 같았는데 안 그렇던데. 그러니까 장이 일시적으로 살아나겠죠. 일시적으로. 그럼 뭐 그냥 단기적인 처방 아닙니까, 사실?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캐피털 게인스 텍스, 양도세라는 거는 원래 어느 나라는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없죠. 그러다 그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할 신고할 때 있지 않나요? 그건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 얘기겠죠. 아. 예, 어쨌든 우리가 주식 사고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없잖아요. 물론 예. 많은 금액을 투자했었을 예, 때는 있겠지만 한 종목당. 예. 그래서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맨날 한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그래서 많이 한. 우리나라가 옛날에 한 뭐 10년 전, 20년 전에 어떤 상황이었죠? 우리나라 선물 시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거 두 번째. 네. 파생상품 파생상품. 거래량과 네. 거래 대금 세계 1위를 갖다가 한 뭐 10년 가까이 했죠. 네. 그게 딱 답입니다. 네. 네. 저는 어떤 제도를 만들고 구조를 만들 때 네. 제가 항상 저희 고객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네. 저는 고객을 받을 때도 예. 장기적인 멘탈을 심어드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자꾸 제가 미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기 투자를 이끌어내기를 만약에 한국 시장이 장기 투자에 적합한 시장으로 변해간다. 그럼 저 엄청나게 푸시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예, 그게 장기적인 멘탈로 한국 시장에 보면은 돈 태웠다가는 큰일 나죠. 속병 나죠.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잘 못하는 케이스 똑같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네. 근데 사실 지금 소위 말하는 경제 채널 주식 관련한 프로그램의 진행자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한국 시장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마인드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속병납니다. 이런 망발을 제가 하는데 이런 아닌 말로 정치권도 금융당국도 금융투자업계도 우리 투자자도 언론까지도 진짜 이래 갖고는 맨날 이탈형입니다. 이거 안 변하면은 맨날 테마주 찾고 주도주가 어디로 갈까요? 이런 소리나 하고 그래 갖고는 진짜 변함없고 무슨 뭐 공매도 탓했는데 공매도 못하게 해도 별 차이 없고 지금은 그래서 금투세 합니다만 분명 세금은 엄청나게 돈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물줄기를 돌리는 중요한 정책이죠. 이걸 갖다가 이렇게까지 부글부글거리는 와중에 강행하겠다 내지는 진짜 강행은 할라는지 그러니까 내년이나 가까운 시기에 선거라도 있으면 과연 이럴 수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찬반을 말씀드리기 전에 찬반을 말하기 전에 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네. 규모가 네. 커지면 예. 시가총액이 예. 커지면 네. 당연히 거래를 하면 더 수수료를 많이 받아들 수 있고 또 세금을 내더라도 얼마든지 낼 수 있고 그러니까
규모를 키우거나 사이즈를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근데 글쎄요. 예. 규모를 키우는 데에 맞춰지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예. 외국인들이 왜 팔까요? 뭐 우리나라 매력 없어 보이니까 파는 그쵸. 거겠죠. 예. 장기적인 투자 매력이 없다. 예. 아까 사실 거기에 또 빠진 것도 있습니다. 뭐 이게 정치권부터 해서 쭉 꼽았습니다만 기업도 변해야죠. 기업이 제일 많이 모든 변해야죠. 업종이 제지업이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조금만 뭐 하면은 전환사채 찍어서 돈 받아내, 유상증자해서 돈 받아내, 뭐? 네. 아유. 또 오늘 많이 흥분하셨습니다. 요즘, 아니, 요즘 계속 버럭하죠. 아니 흥분 안 하게 됐습니까 지금? 네, 그렇죠. 네. 시장 꼬라지 보세요 진짜. 아 이게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 삼성전자 또 10만 전자 바라보고 또 7만 원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것도 얼마를 또 인내를 하셔야 됩니까? 또 세월을 얼마나 또 보내야 되냐 말씀이죠. 네. 제가 삼성전자 조금 산 게 8만 원대라서 저도 지금 인내하는 중이에요. 참 성격 좋으셔 내가 겪어보니까 우리 정민 앵커. 그냥 뭐 예, 그러려니 하고 있고요. 그러려니 하고 그러니까 있고. 제가 뭐 능력은 없습니다만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이 나야 되죠. 네. 그래야지 자본시장이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기업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실. 네네. 지금 밸류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리 정부가 무슨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소액주주한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네. 어렵죠. 예. 지금 현재의 삼성전자가 지금 저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중에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바이오는 괜찮잖아. 네. 예, 그죠? 사실 그러게요. 삼성의 자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돈이 바이오 산업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예. 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장기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산업은 올라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떠한 체계든 어떠한 뭐 규제든 간에 장기적으로 그 시장을 키우고 장기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면 네. 예, 우리나라 시장이 변한다라는 건데 그게 지금 뭐 어느 한 곳에서 해서 되겠습니까? 다 같이 해야죠. 예, 그렇죠. 기업, 투자자들 그리고 정부 다 같이 해야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미국 주식 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기승전 미국 주식.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양지수 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석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시장인데요. 아무래도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상승세가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쏠리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0.1% 내림세로 2,520선 전개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이 1.27% 반등합니다. 715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183억 원 강한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반면에 기관이 144억 원의 순매수, 개인 역시도 3,027억 원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삽니다. 외국인이 195억 원의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이 107억 원 매도 우위, 개인이 57억 원 팔자세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시죠.
오늘은 전기 유틸리티 그리고 전기 장비 쪽이 강하고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업종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 조정을 받고 있고요. 자동차와 은행 업종도 약세 기록 중입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가 전반적으로 들썩입니다. 낙폭 과대에 미국 대선 TV 토론을 앞두고 해리스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 모습인데요. 리튬 관련주가 오늘장에서 크게 올라갑니다. 대보 마그네틱이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2만 원이고요. 유일 에너테크가 14.17% 급등하면서 2,780원. 포스코 퓨처엠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3.72% 올라가면서 거래가 20만 9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더불어서 포스코 엠텍도 3%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리튬 포어스가 5.24% 상승하며 2,6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K 리디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주들도 상승합니다. LNF가 반등하고 있는데요. 4.1% 오르면서 86,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여전히 3.7%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2.68% 올라가면서 거래가 11,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빔이 오늘 반등합니다. 2.49% 오랜만에 반등인데요. 현재 거래가 15만 2,200원. 천보도 1.91% 올라가면서 5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모픽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올해 2분기 글로벌 낸드 플래시 매출이 AI용 SSD 수요에 힘입어서 14%가량 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약한 상황에서도 차세대 반도체 기술로 꼽히는 유료모픽 관련주에는 좀 순환매가 도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련주 내에서는 NCN이 6.8% 상승하며 1,130원, 자란테크놀로지가 3.26% 올라가면서 33,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이직랜드가 2.54% 강세로 28,250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2%가량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페스도 0.82%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면역 항암제 관련주 상승합니다. 미국 생물보안법이 현지 시간 9일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면역 항암제 관련주 내에서는 영진약품이 14.4% 시세 분출을 하면서 거래가 2,575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매드팩토가 3.26% 상승하며 6,330원, 유한양행이 5.23%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12만 6,6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앞타바이오가 4.13% 강세로 8,570원, 오스코텍이 4.51% 상승하면서 35,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대선 TV 토론이 시작되면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해리스 수혜주가 강한데 변동성이 클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확인했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가 35,902포인트로 어제보다 0.8% 하락하며 출발합니다. 니케이 지수는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는데요. 오늘도 하락 마감한다면 7거래일 연속이죠. 일본 반도체주에 대한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픽스는 2,556선으로 0.77% 떨어지며 출발했고요. 달러엔 환율은 142엔대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난주 일학개미 매매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4위는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3위는 일본 반도체 ETF입니다.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뉴욕 증시의 영향으로 파랗게 질렸던 일본 증시에서 반도체주의 하락세가 가팔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10% 가까이 급락하면서 기술주 투매 현상으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는데요. 또 엔화 가치가 오르면서 수출주도 상황이 좋지 못했죠. 특히 도쿄 일렉트론은 4일에 거의 9% 가까이 빠지는 등 유난히 낙폭이 컸는데요. 뿐만 아니라 레이저테크와 어드밴테스트 등 다른 반도체주들도 하락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일학개미가 저가 매수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2위와 1위는 모두 엔화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각각 7에서 10년물, 20년 이상인데요. 반짝 약세를 보였던 엔화가 지난주 다시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달러엔 환율은 141엔대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142엔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엔화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죠.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확실해지면서 미일 간 금리 차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연준의 B컷 가능성까지 전망되면서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또 약하게 나온다면 엔화가 한층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데요. 이에 더 큰 엔화 강세가 있기 전에 일학개미가 매수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7에서 10년물은 이번에도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에서 주목받았던 이슈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일본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물가 변동 영향을 제외한 실질 기준으로 GDP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인 3.1% 상승을 밑도는 수치입니다.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2분기 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건데요. 이 영향으로 달러엔 환율이 소폭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소식입니다. 소니의 신작 게임 아스트로봇이 출시와 동시에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메타크리틱 기준 94점으로 올해 나온 신작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는데요. 앞서 소니는 자회사 파이어워크 스튜디오가 제작한 콘코드로 인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게임 완성도와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캐릭터 디자인 등으로 결국 출시 2주 만에 종료했죠. 그러나 아스트로봇이 기념비적인 작품이며 PS5가 선보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게임이라는 극찬을 받으면서 상황이 반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반도체 관련 소식입니다. 1980년대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 반도체 산업은 이제 존재감마저 희미한데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대규모 미래 투자가 필요한데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오히려 투자를 축소하면서 경쟁력에서 밀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도쿄 일렉트론입니다. 도쿄 일렉트론은 향후 5년간 R&D에 1조 5천억 엔 이상을 투자하고 설비 투자에도 7천억 엔을 투자할 예정인데요. 글로벌 채용도 대규모로 진행해서 인재 영입에 활발히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세계 발전의 필수인 디지털화와 탈탄소의 양립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상 일학개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갑론을박 여전한 상황에서 국내 경기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취업하기가 만만치 않은 만큼 또 자신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창업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불황이라 불릴 경기 상황에서도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요즘 외식 창업 시장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복고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업통TV 김상훈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 뭐 창업이 취업이 여의치 않은 뭐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예. 또 요즘 워낙 또 직장에서도 은퇴가 빨라지다 보니까 예, 예. 뭐 금융권에서는 50줄만 접어들면 나가라 하니 맞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놉니까? 100세 시대라는데 이래저래 창업은 욕구는 높고 니즈는 큰데 맞습니다. 현실은 만만치 않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특히나 예. 이제 여름이 끝나가는 예, 자랑이기 예.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 창업 시장에서는 여름 동안은 다들 좀 쉬었다가 찬바람이 나기 시작하면서 무슨 사업할까 글쎄, 이렇게 뭐라도 질문하시는 시작해야 분들 된다 정말 싶은. 많거든요. 요즘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요즘처럼 뭐 경기 불황인 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아는 얘기고 네. 불황일수록 창업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만 없는 분들이 많아서 예. 오히려 불황에는 불황형 아이템을 쳐다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불황과 빼놓을 수 없는 게 불황일수록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옛날 것, 옛날에 대한 향수 예.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요즘 불황 테마에 맞는 이런 복고 아이템. 어허. 예, 복고 그러면 뭐 흔히 40대, 50대, 60대들에게는 야, 20, 30대 때 그때 내가 지갑을 열었던 어떤 가게 그런 거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옛날 뭐
뭐 80년대, 90년대 유행했던 아이템들이 요즘 이 코로나 이후 신불황기에 새롭게 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기성세대들한테는 그 옛날 80년대, 90년대 아이템이 복고라고 얘기하지만 요즘 2030, MZ세대들한테는 그 복고 아이템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걸 네. 뉴트로 아이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뉴트로 거예요. 아이템. 예, 그래서 요즘 창업 아이템 고민하시는 분들은 복고 아이템 집중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특히 IMF형 아이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요즘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IMF 요? 예. IMF형이라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1997년 말부터 98, 99 우리나라 예. 부도났던 시기지 않습니까? 외환위기가 닥쳤을 그 당시 때. 550억 네. 불 지원받았던 그 시기에 창업시장에서는 최소 비용으로 한 5천만 원 내외로 할 수 있는 예. 그 당시에 뭐 이런 포차형 아이템 이런 거 정말 인기였거든요. 그랬죠. 그런 아이템들이 요즘 상권에 나가면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복고형 아이템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요즘 복고 그러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안 먹는 분들 없을 테고요. 또 아무리 어려워도 야 그래도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해야지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옛날식 삼겹살집 요즘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삼겹살 그러면 최근까지 유행했던 게 좀 프리미엄 삼겹살로 제주도 삼겹살 되게 비쌌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옛날식 이를테면 뭐 그 당시에 기능성 돼지에서 녹차 먹인 돼지, 오가피 먹인 돼지, 뭐 오가피도 녹돈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 지리산 흑돼지, 뭐 이런 백돼지 이런 육종별 삼겹살도 있었고요. 한때 이런 수입 삼겹살을 많이 들여와서 그 삼겹살의 품질을 커버하기 위해서 숙성 삼겹살집, 뭐 와인 숙성 막 이런 이베리코. 예, 맞습니다. 이베리코 같은 이런 스페인 돼지 가져다가 직접 옛날식 삼겹살집 같은 아이템이 야 제대로 야 고기만 맛있으면 소주 한 잔 먹기 딱 좋아하면서 요즘 삼겹살집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겹살집. 예. 예. 어우. 삼겹살 땡기시죠? 아니 말씀을 듣는데 그 노릿노릿한 그 삼겹살이 아른아른거리면서 하루만 참으시면 돼요. 입이 확 하루만. 도네. 하루만 참아라. 네. 우리 네, 맞다. 저희. 우리 맞다. 우리 머니쇼 팀 내일 회식이구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제 기억에 그때 또 유행했던 게 또 냉동 삼겹살도 맞습니다. 있었는데요. 예. 이것도 요새 다시 뜹니까? 맞습니다. 요즘 냉동 삼겹살, 요즘 신세대 언어로는 냉삼이라고 냉삼. 그러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냉삼집 요즘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냉삼집이 제가 작년 3월 기준으로 체크할 때만 하더라도 한 1,780개 정도였거든요. 최근 보니까 포탈에 노출돼 있는 냉삼집만 5,100개 정도. 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반 동안에 한 3,000개 정도 매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냉삼 열풍이 이게 한 1인분 150g, 60g에 한 15,000원까지 팔거든요. 생삼겹에 비해서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렇다면 근데 왜 1인분 갖고 냉삼을 또 1인분 갖고 다 먹나 이럴 수 씹고. 있는데 네. 냉삼은 하나의 이 네. 냉삼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네. 이 2030 소비자들에게 야 새로운 복고 테마 재밌는 집이야 이렇게 인식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뭐 유명 연예인들도 요즘 냉삼집 오픈했다 이런 거 많고요. 네. 프랜차이즈 시장에도 냉삼 브랜드만 10개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가 뭐 온갖 인생 냉삼 뭐 이를테면 미추 냉삼 동네 이름 붙여서 신사동 물레동 냉삼집 뭐 이런 네, 또 그 부추하고 정도까지? 섞어서 부추 냉삼 해서 요즘 시장에서는 복고 아이템과 함께 냉삼집이 한때 되게 많이 생겼었는데 이거 금방 반짝 아니야 이랬는데 요즘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냉삼집 냉동 삼겹살집은 신세대 상권, 특히 감성골목이나 이런 신세대 상권, 2030 상권에서 요즘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이런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런 인테리어가 딱이거든요. 예, 삼겹살집은. 예, 맞습니다. 너무 깔끔해도 너무 도시적이어도 안 되고 예. 조금 이렇게 뭐 먹다가 좀 흘려도 될 것 같은 부담 없는. 부담 없는. 예. 그러네요. 네. 근데 진짜 갑자기 많이 늘었다. 맞습니다. 다 장사 다 그럭저럭 되나 보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네. 우리가 객단가 10만 원짜리 일식집 가는 건 좀 부담스럽지만 그렇죠. 야 그래도 야, 부담 없이 야 고개 소주 한잔 하다 이 수요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1인당 일인당 아무리 많이 그거 해도 2, 3만 원 안에서 막을 수가 있구나.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1인당 객단가 아무리 비싸봐야 3만 원 이내에 소주 한 잔 먹을 수 있는 예. 이런 테마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네요. 옛날에 보면은 그 소뚜껑 삼겹살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큰 소뚜껑 위에 가마솥, 예. 가마솥. 네, 그래서 그 예. 밑에 김치까지 올리고 예, 이것도 맞습니다. 유행이었는데 요즘 이거 다시 또 복고 컨셉으로 생긴다던데요. 사실 우리나라 소뚜껑 삼겹살은 우리 네. 한식 시장의 프랜차이즈가 시작된 게 1992년이었거든요. 한식 쪽에. 예, 놀부라는 브랜드가 그 아, 당시에 놀부보쌈. 사실은 네. 놀부 보쌈 하다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나왔던 게 놀부 소뚜껑 삼겹살이었거든요. 부대찌개도 있었고.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 그 시절에 유행했던 이 소뚜껑 삼겹살이 요즘 건대라든지 홍대 같은 이런 신세대 상권에 가면 그 옛날 소뚜껑 위에 삼겹살을 올리고 온갖 김치까지 소김치까지 올려서 네. 소뚜껑 김치 삼겹살 이런 거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이거 역시도 저희가 작년에 제가 체크했을 때 한 500개 남짓 매장이 전국에 영업하고 있었는데요. 예. 최근 지금 포탈에 노출되고 있는 소뚜껑 삼겹살집은 한 800개 정도로 늘었기 때문에 아마 이 소뚜껑 삼겹살 같은 경기가 불황일 때는 옛날에 유행했던 아이템들이 다시 역사가 순환하듯이 새롭게 지금 돌아오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저게 아니 대표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저런데 가게가 보이면 들어가고 싶어지죠. 맞습니다. 근데 요즘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 저 통합니까 저게? 통합니다. 통해요. 예, 통합니다. 요즘 어. MZ 세대들도 예. 열심히 카페형 아이템 많이 갔다가 오히려 이곳이 그들 언어로 얘기하면 좀 간지난다. 나만의 최애 장소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사진 찍어서 SNS에 또 열심히 자랑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 오히려 복고형 아이템을 감성 음식점, 뭐 감성 맛집 이런 키워드로 이 2030 소비자들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드럼통 숯불구이. 맞습니다. 또 그 예. 그 소갈비살 전문점. 예. 이런 게 좀 학교 주변이나 번화가에 좀 보이던데. 이게 사실은 네. 소갈비살 전문점이 예. 이 IMF 시절에 예. 가장 호황 아이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미국산 광우병 파동이 생기기 전에 네. 그 당시에 미국산 소갈비살은 사료 먹여서 키운 소갈비살이기 때문에 부드럽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1인분 1kg에 한 9,500원짜리를 매장에서 사입받아서 그때 참 1인분 싸게 200g 먹었는데. 소비자가가 한 6,500원, 7,000원 팔았거든요. 예. 그 당시에 삼겹살이 6,000원 팔던 시절에 예. 6,500원, 7,000원 받아도 소비자들은 IMF 불황기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갈비살 전문점이 요즘 한때 광우병 파동으로 좀 힘들다가 요즘 호주산 그리고 다시 미국산 갈비살을 테마로 해서 숯불 소갈비살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고기는 숯불에 직화구이로 구워 먹으면 늘 건강에 대한 우려는 얘기합니다만 가장 맛있죠. 그리고 그렇죠. 한국 소비자들은 이게 직접 요리해서 주는 것보다 내가 직접 숯불 위에서 구워 먹는 것을 좋아하는 이게 한국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술 한 잔 먹을 때 꼭 고기는 그래도 숯불에 구워 먹어야 돼. 이런 개념 상당히 좀 요즘 다시 인기 있는 것 같고요. 요즘은 좀 숯불이 아무래도 환경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숯불과 돌판을 같이 곁들이는 이런 컨셉의 소갈비살집도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삼겹살, 소갈비살 얘기 나왔는데 이번에 카페 얘기 여쭤볼게요. 예. 카페 시장에도 좀 복고바람 불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요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스타벅스 별다방 그러면 네. 세계에서 3번째로 스타벅스가 많은 나라거든요. 예. 2,500개 정도가 영업 중인데 예. 요즘 이런 별다방 별다방 옆에. 옆엔 비싸니까 예. 그 비싼 가게 말고 지하에다가 예. 80년대 유행했던 인사동의 전통찻집 같은 경우가 아하.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전통찻집 쌍화차 그리고 10전 대보탕 한 잔에 8,000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주전부리도 줍니다. 아니 그랑드 사이즈 먹느니 10전 대보탕 먹을만 하네. 가격으로 봐서. 그래서 네. 예. 건강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 커피 한 잔 비싸게 먹는 예, 것보다 예. 야 이거 쌍화차 이 계란 동동 떠 있는 이 예. 쌍화차 먹고 10전 대보탕 먹으면 주전부리도 주고 야 이거 너무 좋아하는 계란 동동.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희 사무실도 테헤란로 뒷골목인데 전통차집 좋아하는 직장인들 되게 많습니다. 아니 저기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뭔가 들어가 보고 싶어지고 재미도 있고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이 아시잖아요. 전통 찻집의 이 사장님들, 예. 여사장님들이 특히 이렇게 보면 분위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책 꽂아 놓은 거나 이렇게 LP판 꽂아 놓은 것도 좀 남다르고. 예. 근데 그런 데가 잘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게 돈이 되느냐는 거예요. 창업한 입장에서. 돈이 됩니다. 돈이 돼요. 최근에 제가 만났던 전통 찻집도 일단 인건비를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 혼자서 대부분 하고요. 그래요? 뭐 지리산에서 직접 가져온 이렇게 액기스나 직접 뭐 이렇게 지리산의 백화차 해서 100가지 꽃으로 직접 우려낸 효소입니다. 이거를 직접 액상으로 만들어서 전통차로 판매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 줄이면서 월세 싸면서 객단가는 오히려 요즘 프랜차이즈 커피집보다 훨씬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창업자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쏠쏠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기회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 복고형 인테리어. 예, 복고. 예, 앞서 지금 화면에도 좀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 그 복고형 인테리어 해주는 그런 업체들까지도 덩달아 그러니까 좋을 것 사실은 이 같겠네요. 복고형 인테리어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게 요즘 바닥에서 앉아서 회식하면서 삼겹살 회식하는 이렇게 좌식 테이블 지금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없어졌죠. 요즘 엊그저께 제가 잠실 세내 같은 신세계 상권에 갔더니 다시 좌식 테이블을 두고요. 대신 아주 오칠을 한 고급 교자상을 두고 거기에 차를 먹는, 그리고 외부 인테리어는 함석 지붕을 만들었어요, 간판을. 네. 함석 형태로. 예. 그래서 70년대 아주 새마을 운동하던 시절에 이런 복고형 분위기를 내는데 전통 찻집 분위기도 내면서 이렇게 교자상에 다정하게 앉아있는 요즘 2030 MZ세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다 찍어서 전부 이렇게 SNS에 이렇게 역시 알리기도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고형 스타일이 요즘 가장 중요한 게 공간 비즈니스가 뜬다 이러는데요. 네. 프랜차이즈는 다 어디든 똑같은 인테리어잖아요. 그래요. 이걸 좀 식상해 하는 아하, 소비자가 있는 아하. 거죠. 그래서 그 가게만 가서 먹을 수 있는 메뉴도 있지만 시설 분위기도 여기는 이 사진 한번 찍어줘야 돼. 해서 이런 사진 찍기 좋은 찍을 거리가 있는 감성 인테리어, 복고형 인테리어가 요즘 신세대 상권에서는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전반적으로 지금 뭐 경기 탓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심리가 그때그때 사이클 타는지 종로가 요새 사람들 모입니다. 옛날에 그렇죠. 그 횡했는데 맞습니다. 차라리 늘 정민 앵커 말씀하시면 압구정 가로수길 여기가 오히려 좀 횡해지고 아유, 이 뭔가 재미없습니다. 이게 좀 예. 변화가 느껴져요. 맞습니다. 그 종로 옆에 을지로는 힙지로로 이미 아마 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종로벌 같은 경우도 전통과 역사가 있고 예. 오히려 오래된 것을 요즘 시각으로 다시 쳐다보는 이런 신세대 수요가 상당히 좀 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힙지로 갈매기살 골목 진짜 유명하죠. 네. 예.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보니까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좋네요. 외국인이 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는 그냥 뭐 횡보 정도네요. 네. 2차 전지 쪽에 한번 또 네. 시가총의 큰 쪽이 움직이니까 코스피가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